예. 이번 시간에는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 혈청형들이 있거든요. 거기 혈청형에 따라서 임상 특성이 좀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 또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아데노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한 무슨 유전자 치료 같은 방법들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있나도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아데노이드라는 말을 쓰죠. 그죠? 아데노이드 어디 있죠? 보통 우리 몸속에 있는 저 림프 조직 그다음에 목 주변에 있는 림프 조직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아데노이드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아데노이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3 년에 로이라는 사람이 아데노이드 조직에서 이 바이러스를 발견을 해서 56 년에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다양한 혈청형들이 지금까지 발견돼 왔고 뭐 49종 이상의 혈청형이 사람에서 감염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감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결막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출혈성 방광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생아에서 장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가 실험적으로는 동물에서 암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사람한테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다양한 동물, 포유동물 또는 새들에서 이 아데노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뭐 포유류에 속하는 아데노 바이러스는 뭐 제누스 마스타데노바이러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새들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제누스 아비아데노바이러스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람한테서는 이제 49개 정도가 발견됐는데 여기 이제 뭐 혈구 응집 양상이나 DNA 상동성이나 아니면 잠재적인 발암 능력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룹들을 나눠서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입자 구조가 조금 독특해요. 보시면 정이십 면체에 그다음에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인데 요 오른쪽에 전자미금 그림을 보십시오. 정이십 면체로 보입니까? 정이십 면체일 수 있을 것 같지요. 정이십 면체가 되려면 윗 꼭지점에 삼각형이 5개, 아랫 꼭지점에 삼각형이 5개 그다음에 테두리 부근에 삼각형이 10개 요렇게 하면 20 개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실습 한참 할 때는 고 삼각형 20개 가지고 직접 이 바이러스 입자 같은 것들을 정의신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 입자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정의신면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보면 5 개가 모이는 부분과 6 개가 모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축구공 나중에 가 보세요, 축구공. 축구공의 이제 모서리 이렇게 보면 쪼가리 5 개가 모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쪼가리 6 개가 모이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 개가 모이는 부분을 펜톤, 6 개가 모이는 부분을 헥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름들을 얘기를 합니다. 육각형, 오각형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펜톤 정점에 12 개의 섬유가 있는데 요 전자미경 보시면 요렇게 가느다란 섬유가 있고 끝에 뭐 머리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이걸 fib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부착 단백이 존재해서 혈구 응집도 일으키지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로 부착하여 들어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수중에 배들 다닐 때 그 배들 못 다니게 하려고 설치하는 기뢰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랑 모양이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펜톤 그다음에 섬유의 형태기 항원이 존재해서 여러 가지 나타낸다는 거죠.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육각핵손 오각에 펜톤이 있고 코어 DNA가 있고 그다음에 캡시드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버가 있고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가 양쪽 방향으로 읽히는데 early 유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late 유전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몇 개의 바이러스 그림들을 보다 보니까 구조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중 DNA인데 끝이 연결이 안 돼 있죠. 요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선상입니다. 그래서 선상의 이중 가닥 DNA예요. Linear Double Stranded DNA고 각각의 프라임 5 프라임 말단에 55 킬로달턴 정도 되는 말단 단백 터미널 프로틴이 부착되어 있고 유전자는 두 가닥 DNA 쪽으로 양방향으로 전사가 가능하고 이게 이제 그 전사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메신저 RNA가 구조를 가지기 위한 기본 구조 기억나십니까? 5 프라임에 캡 그다음에 3 프라임에 폴리아데닐레이션 있는 게 메신저 RNA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거쳐서 프로세싱을 거쳐 가지고 5 프라임에 캐핑이 되고 그다음 3 프라임에 폴리아데닐레이션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메신저 RNA가 돼서 단백질 합성에 개입하게 됩니다. 초기 전사, 그다음에 지연 초기 전사, 후기 전사 이렇게 3 단계로 나뉘어서 E1A, E1B, E2, 3, 4는 초기 전사 단위 Early Transcription Unit이고 9번 그다음에 4A2 요거는 Delayed Early Unit로 되고 그다음에 Late Units라고 불리는 것들은 L1부터 L5까지가 late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버가 세포에 hợp착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DNA는 핵 안에서 복제되고 바이러스 단백은 세포질에서 합성된 다음에 핵 안에 다시 이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이동해서 입자가 핵에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세포는 터져. 그리고 깨지면서 바이러스가 방출됩니다. 사람 유래 헬라 세포에서 잘 정식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헬라 세포. 이게 무슨 세포라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자궁경부암 걸린 여성에서 만들어낸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원래 한 세포 내에 2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한쪽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간섭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아데노바이러스가 들어가도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증식이 됩니다. 복제 주기는 32 시간에서 36 시간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 개 세포당 한 플라크 형성 단위 접종 시 약 10,000 개의 바이러스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플라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있는 세포를 페트리 디시에다 쭉 키운 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원액을 완전히 희석을 해서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세포도 있고 감염되지 않는 세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염된 세포에서는 36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이러스를 가 숙주 세포를 깨고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세포가 죽어. 그렇게 죽어서 만들어진 자국을 우리가 플라크라고 얘기하는 거 플라크. 플라크. 그래서 한 세포가 감염돼서 죽은 다음에 자손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자국이 플라크인데 그이 한 플라크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다른 데다 감염시켰더니만 만 플라크를 만들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거꾸로 얘기하면 바이러스 하나가 감염되면 숙주세포에 딸 바이러스를 한 10,000개 정도는 만들더라. 증식 효율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게 이제 들어갈 때 부착하는 데가 CAR인데 콕사키 아데노바이러스 리셉터.
콕사키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두 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수용체, 그걸 CUR, 콕사키 아데노바이러스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펜턴 기저부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섬유단백하고는 CUR하고 달라붙고요. 그다음에 펜턴 기저부하고는 세포 표면에 있는 인테그린하고 달라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숙주세포 내에 달라붙은 다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어디로 간다고? DNA가 세포 해고로 간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펜톤과 섬유단백이 세포에 작용을 해서 세포에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을 만드는 거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 전사가 일어나서 DNA 복제, 그다음에 가 일어나고 면역 반응 회피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early 유전자 중에 E1A, E1B가 또 P53RB와 결합을 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아까 우리가 파필로마 바이러스, 폴리오마 바이러스 얘기를 할 때 P53하고 RB와 결합해서 그 기능,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게 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는 음 암을 일으키는 것들이 밝혀져 있진 않지만 기능적으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거고, 실제 세포 실험에서는 암이,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종양화가 일어나는 것들도 이제 발견됐죠. 그다음에 복제는 핵에서 DNA가 복제된 다음에 핵 내에서 캡시드와 조립되어서 봉입체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깨져서 나옵니다. 어 감염시키는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조직을 감염시키느냐에 따라서 병의 양태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막 상피 세포는 용해 감염을 일으켜서 점막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림프계로 가면 잠복 감염을 일으키고, 실험적으로 햄스터에서는 형질 전환을 일으켜서 암도 되고 이러는 거죠. 감염 자체는 우리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은 것처럼 호기 점막 상피 세포 이런 데로 감염 일으켜서 증식을 하고 그다음 피를 타고 내부기관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항체가 생깁니다. 한 번 생기면 같은 혈청형이라면 방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 들었을 때 재감염을 억제해요. 하지만 치료라는 면에서는 세포 매개 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포 매개 면역이 더 중요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바이러스를 어 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나 뭐 이제 항바이러스 반응들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또 바이러스는 효과적으로 제압해야 증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데노바이러스의 초기 단백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들어오면 인터페론이 나와 가지고 막 항바이러스 작용을 일으키도록 돼 있는데, 이 early 프로틴들이 이런 항바이러스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MHC 분자들이 클래스 1 분자죠. 그죠? 이게 바이러스 어 쪼가리랑 같이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억제를 해서 바깥에 MHC 분자가 바이러스 펩타이드와 함께 프레젠팅 되는 거를 억제하죠. 그러면 이제 사이토톡식 T 림프사이트가 기능을 못 하게 되는데, 이런 때 뭐가 작동한다고요? NK 셀들이 와서 다시 뭐 공격하긴 됩니다만, 이러한 이제 역할들을 하면서 면역 반응을 지연시키고, 그 과정 중에 바이러스는 증식해서 1대 만 정도의 효율로 자기 바이러스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거예요. 이 바이러스도 외피가 없는 네이키드 바이러스잖아요. 저항성이 강해요. 그래서 건조, 계면 활성제, 위장관 분비액, 약한 염소 이런 데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인성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매개로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파 경로를 보면 대변 구강 경로로, 그다음에 직접 접촉으로, 그다음에 호흡기로, 그다음에 오염된 수영장 물로
전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고 신병 훈련소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있는 교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퍼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만들어지면 사람의 분비물, 눈물, 뭐 분변, 소변 이런 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다양한 전파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번, 7 번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데 뭐 1, 2, 5, 6 번은 소화기 호흡기 감염, 40, 41, 42는 신생아 장관 질환, 3, 4, 7, 21은 학령기 이후의 감염증, 8 번이 유행성 각별막염. 전 연령층이 생긴데 마침 8 번이 안경처럼 생겼잖아. 그지? 눈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눈의 병을 일으키나 봐요. 옛날에 뭐 우리 저 아폴로 눈병 뭐 이런 거 많이 옮았었는데 예 이때 이제 아데노바이러스가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막 조직에서 잘 증식을 하고요. 잠복기는 1-2 주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으키는 병이 인두결막열이라는 게 있는데 인두는 어딥니까? 목구멍이고 결막은 눈이잖아요. 그 눈하고 목 아프고 눈이 팅팅 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영장에서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스위밍 풀 피버라는 말을 썼고 열이 납니다. 그다음에 감기 몸살 증상 이게 저번에 배웠던 플루 라이크 신드롬이에요. 독감 유사 증상. 인터페론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죠. 발열, 권태감 나타나다가 인두염, 결막염 되고 3-7형이 주로 생기고 1-2-5-6도 일으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에피데믹 케라토 컨정티바이티스 유행성 각결막염. 각막, 결막 두 군데 염증을 일으키는데 전염성이 강하죠. 그래서 가끔씩 전파가 돼요. 우리가 수건같이 쓰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거나 안 좋으면 각막에 궤양이 생기고 이게 회복되는 과정 중에 흉터가 남게 되고 결국은 이제 난시가 생기는 그런 경우고 손 깨끗하게 씻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몇 번? 8 번, 8 번. 8 번이 유행성 각별막염의 원인이 됩니다. 요 주변이 이렇게 빨갛죠? 예.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는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데 이제 어린이에서는 급성 열성 인두염 acute febrile pharyngitis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신병들한테서 일으켰던 병인데 primary atypical pneumonia라고 원발성 이형 폐렴 이라 걸 일으켰는데 그 이제 신병에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때 뭘로 붙었냐면 acute respiratory distress of recruits라는 말로 한때 유행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한냉 응집 반응이 찰 때 생기는 반응이 없어서 이게 이제 이형 폐렴이라는 거를 일으키는 게 세균에 의한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가 이형 폐렴이 있는데 그건 항냉 응집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건데 요새는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acute hemorrhagic cystitis 급성 출혈성 방광염 일으키는 게 소아에서 11형, 21형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소아에서 위장 간염을 일으킨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intestinal interception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장 중첩증이에요. 아직 안 배웠지? 장 중첩증. 소장이 운동을 하잖아요. 무슨 운동하지? 페리스탈틱 무브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주르륵 주르륵 뭐 장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짜내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둥근 관 같은 거 아니야? 그게 균형 있게 주르륵 주르륵 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걸로 장에 있는 임파절 이런 게 한두 군데 부어 가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은 운동이 빠르고 한쪽은 운동이 느리고 이러다 보면 장의 일부가 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strangulation 꽉 막히게 되고 피가 안 돌고 장이 썩어. 그럼 터져. 그 응급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장중첩증인데 그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그런 장중첩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아과 레지던트가 돼서 당직을 쓰다 보면 아마 응급실로 올 겁니다.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모르겠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제 때는 바리움이라고 하는 조영제를 항문 쪽에서 거꾸로 살살 넣어서 장을 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압력을 너무 갑자기 세게 하면 뭐 장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응급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의 원인이 된다. 진단은 여러 분비물에서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취를 해 가지고 지금 같으면 이제 분자생물학적 검사를 하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 바이러스가 세포 병변 효과를 잘 유발하고 비교적 잘 키울 수 있는 바이러스라서 배양된 세포 접시에 이제 세포를 배양한 다음에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넣어서 플라크가 만들어지는 뭐 이런 걸 보고 진단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지금 그다음에는 이제 혈청학적 검사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분자생물학적 검사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한 치료 방법 또는 예방 방법이 없어요. 백신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백신들이 있지만 워낙 유전형들이 많고 한 번 걸리면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다른 혈청형에 걸리니까 40몇 종에 대한 걸 다 백신을 만들 수는 없고 뭐 그러니까는 아주 위험성이 높은 데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반인들은 사용되지 않고 있고 8 형에 의한 유행성 각계혈망염은 이제 의사가 환자한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손 잘 씻어야 된다." 이러는 거고 "수영장 물 염소 소독을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름철에 그 야외 수영장 깨끗하지 않은 야외 수영장에서 이런 유행성 각계혈망염 같은 것들이 어린이 사이에 퍼지고 어른 사이에서도 퍼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올 작년 여름에도 쪼금 퍼졌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데노바이러스는 우리가 배양 주기도 짧고 배양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비교적 소장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활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바이러스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그 유전자를 다른 개체에다가 전달시켜 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특정 효소가 안 나오는 사람에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찔러 넣어 준다든지 아니면 당뇨병이 걸려 있는 사람한테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찔러 넣어 준다든지 뭐 백신으로 쓴다든지 지금도 코로나 백신에 이거 써 보려고 하고 있죠. 하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오래 유지가 안 되고 자꾸 없어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 되고 있는데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진 테라피에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짜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특정 바이러스 단백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 이러면 뭡니까? 그게 백신이잖아요. 그리고 백신으로 활용하라는 작용도 하고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대사 이상 같은 것들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아데노바이러스는 많이 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예. 아마 오늘부터 DNA 바이러스 강론이 오늘 2 시간 다음 2 시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배우겠네 이제 보니까는. 배우고 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별도로 배울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RNA 바이러스 배우고 그러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